타냐탄타이나 다미에인 온몸 안녕하세요. 애니메 스칼입니다. 2025년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년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카니 씨는 중년의 남자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다른 세계로 던져지는데 단 하나의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와 연결해주는 치트 스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카니 씨라는 남자가 일에 지쳐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됩니다. 의사는 심장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고 그는 짐을 싸서 평화로운 삶을 위해 야생으로 이사갑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까마귀들과 어울리고 글을 쓰면서 아이스 스카이 애니메이션을 즐겨봐요. 글 작업을 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 온라인으로 재료를 주문하려던 카니 씨는 갑자기 사라져 이상한 곳에 나타납니다. 근처에서 시체를 발견하고는 판타지 세계에 온 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게 없으니 그동안 봤던 아이스 스카이 애니메이션에서 본 대로 상태창을 불러봅니다. 놀랍게도 작동합니다. 화면이 뜨면서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그의 체력과 마력이 표시되지 않아요. 스킬도 없고 상그릴라라는 것만 표시되네요. 그걸 클릭하자 카니 씨는 그것이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전생에 사용했던 온라인 쇼핑 사이트요. 화면에 있는 다른 기능은 아이템 상자뿐입니다. 호기심에 잡초를 보관해 봅니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다시 꺼내는 것도 똑같이 쉬웠습니다. 바로 그때 카니 씨의 배가 꼬르륵거리기 시작했고 상그릴라를 통해 음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돈이 필요하고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기지를 발휘한 카니 씨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아이템 박스에 있는 물건들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하지만 주워온 잡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귀중한 물건이 필요했던 그는 눈을 시체에 꽂힌 칼로 향하게 됩니다. 카니 씨는 그 칼을 10만엔 가까이에 팔고 마침내 음식을 얻습니다. 식사 후 시체를 묻고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돈을 조금 남겨둔 카니 씨는 상그릴라에서 자전거, 장화 그리고 나침반을 삽니다. 나침반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마을을 찾아 떠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카니 씨는 주문한 물품으로 자신을 위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때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서 이 세계에서 팔아 이익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계획에 만족한 카니 씨는 식사를 계속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숲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그는 상그릴라를 열어 무기를 찾습니다. 괴물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그가 찾은 유일한 무기는 활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활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카니 씨는 시간을 벌기 위해 폭죽을 잡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잠깐 효과는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절박한 그는 간신히 새총을 구하고 상황이 역전됩니다. 몇 마리 짐승을 해치우고 계속 발포하며 물러서지 않아요. 결국 늑대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카니 씨도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산헤드램프를 이용해 어둠 속을 헤쳐나가고 자신과 위험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둡니다. 다음날 카니 씨는 저 멀리 도시가 보여 안도합니다. 가는 길에 파유라는 상인을 만납니다. 파유는 그에게 도시까지 태워주겠다고 하고 카니 씨는 기꺼이 승낙합니다. 파유가 카니 씨를 다른 승객에게 소개하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눕니다. 카니 씨는 그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파유는 그가 장비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때 카니 씨가 아이템 박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른 승객이 자신의 아이템 박스에서 악기를 꺼내 보이며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녀는 그들의 작은 여정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이곳이 카니 씨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작은 여정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카니 씨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카니 씨는 고추를 선물로 건네주며 파유에게 차를 태워줘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파유는 감명을 받지만 약간 겁에 질리기도 합니다. 그는 카니 씨가 이것을 도시에서 팔 계획인지 묻습니다. 파유는 후추를 판매하면 카니 씨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시에는 바이코파라는 향신료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유는 후추값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카니 씨는 선물이었다고 말하지만
자존심 강한 상인 파유는 돈을 지불하려고 고집합니다. 이것이 카니 씨의 첫 공식 판매가 됩니다. 파유가 떠난 후 카니 씨는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후추의 가치에 깜짝 놀랍니다. 그날 밤 카니 씨는 여관을 겸한 식당으로 향합니다. 접수원이 그를 맞이하고 그는 반값으로 은화 한 잎을 지불합니다. 접수원이 이름을 쓰라고 하자 카니 씨는 얼어붙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자를 쓸 줄 몰라서입니다. 접수원은 그의 이상한 옷차림을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카니 씨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접수원은 읽고 쓰거나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상인 길드에 등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읽고 쓰거나 계산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카니 씨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재빨리 해명합니다. 그저 현지 문자를 모를 뿐이라고 합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 접수원은 간단한 산수 문제를 내고 그는 쉽게 답을 맞힙니다. 그녀는 감명받았지만 읽고 쓰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주며 도와줍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을 아젤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카니 씨는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 나라 언어를 읽고 쓰는 방법을 카니 씨는 다른 나라 사탕을 아젤리아에게 주면서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녀가 맛보자마자 매료됩니다. 그 사탕은 엄청나게 맛있었고 아젤리아는 그것을 먹으면서 마치 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족들이 그 사탕을 알면 빼앗아 갈 것이라고 농담까지 합니다. 사탕을 좋아하는 건 좋지만 카니 씨가 그녀를 재촉하며 빨리 가르치라고 한다. 잠시 후 카니 씨는 그 언어가 옛 세계에서 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젤리아는 그의 빠른 습득 속도에 감탄하며 그가 훌륭한 상인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의 미래 성공을 확신하는 그녀는 언젠가 그의 정부가 되는 것을 농담처럼 말한다. 카니 씨는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기에 그런 생각은 접으라고 말한다. 물론 그는 그녀의 초상화를 스케치하면서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를 만든다. 아젤리아는 다시 한번 그의 뛰어난 기술에 압도된다. 사탕과 그림 덕분에 자신은 특별하다고 느끼고 그에게 뭔가로 답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다음날 아침 카니 씨는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상인 조합으로 향합니다. 등록비는 은화 1개이지만 그의 자금은 바닥나고 있으며 11만 6천 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할부로 지불하고 조합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카니 씨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가를 확인하고 지역 경제를 파악합니다. 평범한 접시는 작은 은화 1개 대략 5,000엔입니다. 약간 누런 종이 2장은 동화 1개 약 1,000엔입니다. 그는 몇몇 칼을 발견하고 가격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이상하게 생긴 과일이 섞여 있는 봉지를 독특한 판매 방식의 노점상으로부터 집어듭니다. 과일 이름이 그의 아이템 상자에 나타나지만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젤리아가 그 과일을 보고 눈을 빛냅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있고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카니 씨는 자신의 큰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지 고민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다음날 그는 망치를 포함하여 산 물품들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가판대를 만듭니다. 아젤리아는 그가 사용하는 빨래집게에 놀라워한다. 자신이 쓰는 빨래집게는 항상 부러진다고 불평하지만 그의 것은 훨씬 더 튼튼하다. 그녀는 그것들이 귀중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카니 씨는 당황한다. 잠시 후 카니 씨는 친절한 할머니를 자신의 스탠드를 할머니 옆에 소환하여 놀라게 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나마 할머니는 빨래집게 5개를 구리 하나에 사게 된다. 카니 씨를 환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나마는 그의 빨래집게가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지적한다. 카니 씨의 스탠드 덕분에 그녀의 물건도 잘 팔리고 그는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카니 씨는 빨래집게가 돈을 벌어들이니 기쁘지만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베껴서 자기 제품을 팔기 시작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어떤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카니 씨는 순간적으로 그 남자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 남자는 카니 씨의 칼 중 하나를 살펴봅니다. 카니 씨는 얼마나 쉽게 물건을 자르는지 시범을 보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쌉니다. 값이 꽤 비싸요. 가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렇게 날카롭고 깨끗한 칼날은 본 적이 없습니다. 칼이 자기한테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니 씨에게 더 큰 게 있냐고 물어봐요.
카니 씨는 자신의 물건 가게를 뒤져요. 어떤 제약 때문에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까다롭지만 칼을 꺼내요. 그 남자는 그것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놀라워해요. 가격은 그마하게 해요. 많은 돈이지만 그 남자는 끌려요.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는 동안 카니 씨는 가격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궁금해해요. 그 남자가 큰 돈을 쓰려는 게 분명하니 카니 씨는 자신감을 유지해요. 판매가 끝나기 전에 작은 고양이 수인이 가판대 주변을 킁킁거리며 나타나요. 다른 고양이들은 그녀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카니 씨는 처음으로 수인을 보는 거라서 자신의 반응에 대해 사과합니다. 고양이 중 한 마리가 그의 가판대 위로 뛰어올라 지붕을 가리키며 사겠다고 합니다. 카니 씨는 웃으며 지붕은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더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 고양이 수인은 지붕 3개를 사겠다고 하자 카니 씨는 총액에서 동전 하나를 깎아주는 할인을 해줍니다. 고양이들은 동전이 없거나 산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카니 씨는 그들을 위해 재빨리 계산을 해줍니다. 그들은 회의적인 것 같지만 금발 남자가 나서서 카니 씨의 계산을 지지합니다. 고양이들은 마침내 거래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끝나자 금발 남자는 칼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카니 씨는 번 돈으로 여관에서 5박을 지불합니다. 한편 귀족 저택에서 한 여성이 하녀가 사온 빨랫줄을 감탄하며 봅니다. 그녀는 그 품질에 놀라워하며 자신의 회사를 통해 판매할 계획을 씁니다. 기회를 잡고자 결심한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카니 씨는 자신이 산 작은 욕조를 이용해 목욕 준비를 합니다. 샹그릴라를 둘러보던 중 그는 드럼 욕조라는 것을 발견하고 물을 채워 불에 들 것을 고려합니다. 쇼핑을 마친 카니 씨는 온라인 쇼핑몰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화면의 불빛이 주변을 밝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배송이 어떻게 자신에게 도착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심지어 영혼까지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생각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카니 씨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소녀가 음식을 얻기 위해 비둘기를 공격합니다. 누군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멈춰서서 조용히 애원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카니 씨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재고를 조금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는 값비싼 보석 같은 건 아니지만 팔만한 몇 가지 장신구를 꺼냅니다. 그래도 꽤 예뻐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가 정리하는 동안 어제의 그 하녀 마가렛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빨랫줄을 더 사러 왔다고 합니다. 카니 씨가 몇 개 원하냐고 묻자 그녀는 놀라운 숫자를 말합니다. 100개. 그는 놀랐지만 그녀가 돈을 준비해 왔으니 곧바로 판매를 마무리합니다. 카니 씨가 그녀의 주문을 포장하는 동안 마가렛은 그가 꺼내온 장신구를 보고 진짜 다이아몬드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냥 광낸 유리라고 설명하지만 꽤 예뻐서 눈길을 끌만하다고 합니다. 마가렛은 감탄한 듯 보이며 나중에 사겠다며 하나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하루는 평소처럼 순조롭게 지나갑니다. 카니 씨가 가게 문을 닫으려던 바로 그때 어제의 그 짐승족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의 심각한 표정에 카니 씨는 불안해하며 혹시 문제를 일으키려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고양이 소녀 마일리가 카니 씨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냄새를 맡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다른 이들에게 카니 씨에게서 향신료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짐승족들은 신이 나서 카니 씨에게 향신료를 팔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향신료 조합에 대한 이야기와 만약 그들이 자신이 파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할지 떠올리며 주저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는 그들에게 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짐승족들은 계속 간청하지만 근처 주민들이 나서서 그들에게 카니 씨처럼 이방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태롭게 할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짐승족들은 이해한 듯 물러섭니다. 카니 씨는 그들이 안쓰러워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떤 규칙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만 눈길을 끌지 않기 위해 숲에서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짐승족들은 기뻐하며 동의합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은 마을 외곽에서 카니 씨와 아나마를 만나 잔치를 준비합니다. 카니 씨가 음식 준비를 시작하고 아나마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채소를 썰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나마가 그 채소들을 보자 그 신선하고 싱싱한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카니 씨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맛이 엄청나다고 장담합니다. 카니 씨와 아나마가 채소를 준비하는 동안 마일레와 다른 짐승족들은 강으로 생선을 잡으러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꽤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자 카니 씨는 생선 손질을 시작하고 양념을 해서 냄비에 넣고 요리합니다. 잠시 후 음식이 완성되자 짐승들은 그 맛에 푹 빠집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고 카니 씨에게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참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술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아나마는 술값이 비싸다며 진정시키려 하지만 카니 씨는 조금 마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여 술병을 꺼내 몇 잔 따라 나눠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만들어준 음식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합니다. 아나마는 카니 씨가 너무 후하다는 것을 경고하지만 그는 무시합니다. 그는 그 야수족들이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이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목욕도 합니다. 결국 별 아래서 잠이 듭니다. 마일리는 카니 씨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서 그의 침대에 몰래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카니 씨는 여관으로 돌아옵니다. 아젤리아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며 그가 밤새도록 밖에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카니 씨는 밖에서 야수족들과 어울리고 있었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을이지만 아젤리아는 카니 씨 재킷에서 고양이 털을 발견하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그가 단순히 어울리는 것 이상을 했다고 비난하며 그가 자신보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한 것에 화를 냅니다. 나중에 카니 씨가 하루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마가렛이 프리뮬라라는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나타납니다. 카니 씨는 프리뮬라의 아름다움에 잠시 시선을 빼앗기지만 마가렛이 그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은 전날 마가렛이 문의했던 목걸이 때문에 온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꺼내고 마가렛은 값을 지불한 후 프리뮬라에게 줍니다. 프리뮬라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장인정신이라고 해야 할까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프리뮬라가 카니 씨에게 이런 목걸이를 더 가지고 있냐고 묻자 그는 아이템 박스에서 여러 개를 꺼내 보여줍니다. 프리뮬라는 그의 물건에 질 뿐만 아니라 아이템 박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압도됩니다. 그녀는 부탁을 하는데 말로우 무역회사 주인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카니 씨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함께 가겠다면 그녀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카니 씨는 큰 무역회사 주인을 만나는 것에 호감을 느끼지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약간 긴장합니다. 큰 손들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마나마는 프리뮬라의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유명하다며 카니 씨를 안심시키고 그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카니 씨는 함께 가기로 하고 프리뮬라는 그를 자신의 마차에 초대하여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프리뮬라는 카니 씨에게 장인이 만든 빨래 집게 모형을 보여줍니다. 나무 부분은 잘 만들었지만 금속 집게 부분은 영 엉망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 만들 수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카니 씨는 놀라지 않고 자신도 스프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카니 씨는 놀라지 않고 스프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신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냥 까다로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이 프리뮬라의 집에 도착하자 카니 씨는 집의 규모에 압도당합니다. 프리뮬라는 웃으며 그에게 사실 작다고 말합니다. 이 근처 귀족들이 사는 저택에 비하면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프리뮬라는 카니 씨를 아버지 말로우에게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말로우는 카니 씨에게 앉아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카니 씨가 자리를 잡자 그는 말로우에게 가져온 보석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말로우는 프리뮬라만큼이나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자 프리뮬라는 카니 씨에게 아이템 상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말로우의 주의를 끕니다. 말로우는 자신도 아이템 박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무역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무역회사를 이 정도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니 씨가 아이템 박스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니 씨는 단지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로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가니 씨에게 말로우 무역회사의 공식 공급업체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말로우 무역회사의 공식 공급업체가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가니 씨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말로우가 독점 계약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점 계약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표라면 왜 자신의 가게에서 싼값의 물건을 사서 나중에 더 비싸게 되팔지 않았냐고 가니 씨는 묻습니다. 왜 자신의 가게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서 되팔지 않았냐고 질문합니다. 말로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건 좀 꼼수고 자기는 카니 씨를 존중해서 그런 식의 작전은 피했다고 인정합니다. 카니 씨가 알게 되면 별로 기뻐하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카니 씨가 알게 된다면 그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말로는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것이 언젠가는 카니 씨에게 접근하려 할 경쟁자들보다 유리하다고 덧붙입니다. 경쟁업체들은 아마 조만간 카니 씨에게 접근하려 할 겁니다. 그것을 끝내고 말로는 파트너십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카니 씨에게 그의 상품에 대한 소매가의 50%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카니 씨는 더 나은 조건을 위해 흥정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는 이미 온라인 스토어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의 제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확실한 악수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니 씨가 처음으로 보낸 물건은 100만 엔이 넘는 가치의 동전이었고 그는 상황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프리뮬라가 가니 씨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보석들을 보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매료되어 본 것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말로우에게 가니 씨에게서 바로 사게 해달라고 재빨리 부탁합니다. 말로우는 동의했고 프리뮬라는 10개의 금화, 즉 무려 200만 엔을 제시하여 그 보석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가니 씨에게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온 이후로 처음으로 그의 은행 잔고가 헐자릿수를 기록했고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돈이 쌓여가자. 카니 씨는 이제 자신이 꿈꿔왔던 평화로운 삶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온라인 상점에서 집을 고르고 도시벽 밖으로 나가 완벽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숲으로 향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아젤리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그녀가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했다. 아젤리아는 여전히 카니 씨가 도시에서 안전하게 사는 대신 위험한 숲에서 살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자리를 잡자마자 카니 씨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풀깎기 기계를 꺼내들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에서도 연료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걸 금방 깨닫지만 그렇다고 속도를 늦추지는 않습니다. 숲속으로 길을 낼 때까지 힘껏 작업을 계속합니다. 다음은 나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체인톱을 꺼내 하나씩 나무를 베어 넘어뜨립니다. 몇 시간의 힘든 작업 끝에 그는 쌓아놓은 나무 더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통나무가 너무 길어서 아이템 박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카니 씨는 체인톱을 다시 작동시켜 통나무를 더 잡고 다루기 쉬운 조각들로 자릅니다. 마침내 그것들이 그의 아이템 박스에 들어가고 그는 일을 끝내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제거되고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해가 이미 지고 있으므로 카니 씨는 작업을 중단하고 내일 돌아와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카니 씨는 그루터기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를 파기 시작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이건 그 나이 또래 남자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야. 허리 나갈까봐 그냥 현명하게 백호우를 사는 거지. 힘든 일은 기계에게 맡기려고. 카니 씨는 백호우를 보자 1억 2천만 엔짜리 중장비를 손으로 일하기 싫어서 샀다는 사실을 깨닫지. 잠깐 후회하지만 일이 얼마나 쉬워질지 생각하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시동을 걸자 경유를 쓴다는 걸 알게 되는데 자기 가게에는 경유를 전혀 팔지 않아. 얼마나 많은 그냥 낭비한 돈이잖아. 사용도 못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본 카니 씨는 석유에 첨가제를 섞어서 자신만의 경유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시도하기 전에 혼합 비율을 잘못 맞추면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그는 먼저 발전기에 직접 만든 경유를 테스트해 봅니다. 연료를 채우고 작동시키자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안도한 그는 혼합물이 굴삭기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고 다음날 작업을 마치러 숲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동안 카니 씨는 그 지역에 들끓는 벌레들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그는 벌레 퇴치 부적을 사러 동네의 한 특이한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가게의 마법사가 그를 맞이하며 전에 본 적이 없다며 어디 출신인지 묻습니다.
카니 씨는 자신이 최근에 마을에 가게를 연 외국인이며 벌레 퇴치돌을 사려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법사는 돌의 가격이 은화 3개라고 말하지만 카니 씨에게는 너무 비쌉니다. 그는 흥정을 시도하며 더 낮은 가격에 오렌지 2개를 교환하자고 제안합니다. 마법사는 오렌지를 본 적이 없어서 희귀한 열대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감명을 받은 그는 카니 씨에게 할인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날 후에 카니 씨는 나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마는 그 마법사가 아주 박식하고 친구로 두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정반대인 샤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샤가는 현상 수배된 범죄자로 마을 곳곳에 그의 수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샤가는 악명 높은 산적단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머리에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같은 날 밤 샤가는 노예를 가득 태운 마차를 습격합니다. 그가 노예들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무엇이든 분명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다음날 카니 씨는 마침내 바코를 사용하기 위해 다시 숲으로 향합니다. 그가 이전의 구매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구매에 대한 그의 이전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바코는 일을 더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이제 그가 산 속에서 조용한 삶을 꿈꾸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바코에 많은 돈을 쓴 후 카니 씨의 지갑은 위험할 정도로 텅 비어 있어요. 잠시 동안 건설 계획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돈을 벌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나중에 카니 씨는 설탕을 팔러 말로우에게 갑니다. 말로우는 설탕과 소금은 정부 통제 물품이라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그에게서 살 수 없다고 말해요. 카니 씨는 설탕으로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실망했어요. 하지만 말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카니 씨의 보석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궁금해서 더 보여줄 게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카니 씨는 자신의 최신 작품들을 꺼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 판매로 그는 300만엔 상당의 금과 은을 더 벌어 가방을 더욱 채웁니다. 지갑이 두둑해진 카니 씨는 마침내 통나무집을 사치스럽게 삽니다. 처음에는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며 신이 납니다. 하지만 배달이 도착하자 그의 기쁨은 산산조각 납니다. 통나무집은 조립되지 않은 채 나무 판자 더미일 뿐입니다. 카니 씨는 그것이 왜 그렇게 쌌는지 깨닫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는 건물 건설에 착수하며 자신의 정신건강을 걸고 도박하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조립은 간단했고 그가 전에 도왔던 짐승족들이 그와 함께 나눠 먹었던 식사에 대한 보답으로 도와주러 왔다. 한편 카니 씨는 자신의 가판대에서 물건을 팔며 계속 일하고 있었다. 몇 주가 훌쩍 지나가고 그는 짐승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를 구입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도왔다. 그리고 건설 현장 근처에서 야영할 수 있도록 작은 텐트 하나도 마련했다. 그들의 힘든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그의 새 집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마지막에 크게 축하했고 카니 씨는 새 집을 위해 침대와 담요 같은 필수품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기를 해결해야 해요. 게다가 벽과 지붕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다음 달 동안 카니 씨는 계속 손질을 해요. 정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쓰레기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욕실을 설치해요. 고급 병이만 해도 20만 엔이나 들었고 싱크대는 또 3만 엔이 들었어요. 전력은 배터리 시스템에 연결된 태양광 패널 20개를 설치했는데 거의 40만 엔이나 들었어요. 하지만 최고의 구매는 2만 5천 엔짜리 드럼 욕조였어요. 그는 가스통에 강물을 길어 나르고 이 세상에 발을 디딘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목욕은 천국과 같았다. 카니 씨는 편안하게 기대앉아 모든 것을 만끽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느긋한 삶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이곳은 그의 장소요, 그의 규칙이며 그의 영역이다. 나중에 카니 씨는 아젤리아에게 들러 자신이 더 이상 여관에 머물지 않을 거라고 알렸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카니 씨는 새 집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잡고 주변의 황야를 사진에 담으러 떠났다. 카니 씨는 숲속에서 느긋한 최고의 삶을 꿈꾸며 살고 있었지만 상황이 순식간에 급변합니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함정을 건드렸고 순식간에 화살을 피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근처의 수인들은 그가 그들의 숲에 정착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고 카니 씨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깨닫습니다.
물러설 사람이 아닌 그는 내면의 액션 히어로를 발휘합니다. 그는 새총을 잡고 발사하고 폭죽으로 수인들을 놀라게 하여 겁을 줍니다. 수인들을 폭죽으로 놀라게 합니다. 그러자 그는 굴착기를 켜고 사람들을 도망치게 합니다. 이제 혼란이 가라앉자 카니시는 총격전에 휘말린 부상당한 밥캣을 발견합니다. 불쌍한 녀석은 화살이 박혀있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카니시는 돕고 싶지만 밥캣이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빨리 생각한 그는 바닥 쿠션과 목보호대를 임시 방어구로 주문하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장비를 착용한 카니시는 조심스럽게 화살을 제거하고 상처 소독을 합니다. 그는 고양이가 낫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항생제와 진통제를 가져옵니다. 그는 여전히 밥캣이 살아남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심지어 아이템 박스에 넣어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실패했죠. 그래서 그는 스라소니를 집으로 데려와 편안한 담요를 깔아주었어요. 고양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카니시는 그것이 살아남지 못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조언을 구하려 마을의 늙은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고양이의 가죽을 팔아 돈을 벌자는 말만 했어요. 아나마도 더 나은 생각이 없었지만 마일리는 있었어요. 그녀는 스라소니가 최고 존재의 사자로 여겨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죠. 집으로 돌아온 카니시는 고양이가 다시 먹는 것을 보고 안도했어요. 마일리는 살펴보고 개인들이 화살 공격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카니시는 스라소니가 상처를 할지 못하게 하려고 목걸이를 사줍니다. 마일리는 카니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감탄합니다.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대신하여 그에게 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나가서 새를 사냥하고 카니시는 휴대용 장비를 사용하여 구워줍니다. 약간의 양념을 더하자 마일리는 그 맛에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너무 좋아해서 스라소니를 지키기 위해 하룻밤 묵겠다고 합니다. 카니시의 집에 침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며칠 후 스라소니는 훨씬 좋아졌고 그래서 카니시는 농사에 집중합니다. 그는 상그릴라에서 식물과 비료를 사지만 매번 물을 기르러 강에 가는 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매번 강으로 물을 길러 가는 건 더 이상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젠 삶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우물을 파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밤 카니시는 이상한 꿈을 꾸고 깨어나 보니 스라소니가 그를 쿡쿡 찌르고 있었어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심지어 밖으로 나갈 기운도 있어요. 스라소니는 밤으로 달려가고 카니시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심히 잘 살라고 빌어요. 며칠 후 카니시는 우물을 파는 데 집중하기 위해 가판대 일을 거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지구 드릴과 전기, 펌프에 일주일 정도 총 5만엔 정도 썼어요. 드디어 수도가 나오네요. 어느 오후 프리밀라가 그의 가판대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찾아왔습니다. 마일리가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대요. 그녀는 그가 만든 모든 것에 놀라고 집 뒤에 있는 커다란 금속 덩어리가 궁금했습니다. 카니시는 그것이 자신의 충실한 신복이라며 자신의 정령이라고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프리밀라는 그가 마법사라고 생각합니다. 카니시는 부정하지 않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법 능력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도시의 문이 곧 문을 잠그고 그녀가 그날 밤 머물 계획인지 묻는다. 프리밀라는 상황을 역전시켜 그가 제안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가 침대가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녀는 카니시에게 욕조가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있다. 그날 저녁 후에 프리밀라는 욕조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어두워서 놀란다. 그녀는 안전을 위해 카니시에게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욕조 준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 프리밀라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거절한다. 카니시는 그녀에게 경고한다. 날 겨우 아는 사이인데 내가 수상한 놈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한다. 그녀는 이미 그가 마이를 위해 해준 좋은 일들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다. 그 후 카니시는 그녀에게 목욕 가운을 사주고 프리밀라는 그것을 팔자고 제안하며 눈이 반짝인다. 그는 그것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고 고집한다. 카니시는 한정 판매에 동의하고 그녀는 기뻐한다. 그는 심지어 8,000엔짜리 잠옷으로 그녀를 놀라게 하고 그녀는 그 질에 압도당한다. 그녀는 그가 왕국에서 최고의 상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놀린다.
카니시는 귀족들의 관심은 원치 않는다며 재빨리 그것을 일축한다. 그는 그저 좋은 음식과 함께 조용한 삶을 위한 충분한 돈만 원한다. 프리밀라가 말로우 회사가 그의 신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카니시는 그녀의 스케치로 그녀를 감동시키고 그들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중에 프리밀라는 그가 깨어있는지 살짝 봅니다. 하지만 카니시는 태연하게 자는 척합니다. 다른 한편 수수께끼의 소녀가 산적들에게 학대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목 샤가는 그들이 모은 전리품에 매우 만족해 보입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들에게 새로 의뢰받은 일에 대해 알립니다. 그리고 샤가는 시작할 생각에 들떠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카니시는 프리밀라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그녀가 밤을 보낸 이유에 대해 아버지에게서 불가피한 질문을 받을 것을 대비합니다. 놀랍게도 말로는 그저 자신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덤덤하게 자신의 대담함이 누구를 닮았는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말로의 대담함이 누구를 닮았는지 걱정스러워합니다. 카니시는 화제를 돌려 자신이 만들고 있는 목욕 가운을 말로에게 보여주며 고급 소재임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농담으로 속옷을 꺼내 보이며 야간 전투에 사용된다고 말하는데 말로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습니다. 카니시는 웃으며 농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말로의 하녀가 서류 더미를 들고 들어옵니다. 말로는 이웃 제국에서 누군가 복식부기 이중장부를 도입해서 최근 국가의 장부 기록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의 옛 세계에서 나온 것이라 카니시를 당황하게 합니다. 말로는 이 시스템이 어떤 천재 발명가 덕분에 제국을 얼마나 빨리 발전시켰는지 설명합니다. 말로는 카니시에게 최근에 구입한 새로운 시제품을 확인해 보라고 초대합니다. 카니시가 그것을 보자 그것은 놀랍게도 물통 펌프, 그의 옛 세계의 또 다른 물건입니다. 말로는 카니시가 그것을 알아본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카니시는 그의 기술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그의 세계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발명가에 대한 칭찬을 듣고 경쟁심을 느낀 그는 카니시는 새로운 종류의 차량 디자인을 스케치하며 자랑하려 한다. 하지만 그 디자인은 터무니없어 보였고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그가 전에 언급했던 속옷처럼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밀라는 카니시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밤을 새우기도 했다. 어느 날 방문 중에 그녀는 자신이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울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카니시에게 대담하게 그의 시스루 디자인 중 하나를 달라고 부탁했다. 카니시는 그녀가 어떤 남자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놀렸다. 프리밀라는 놀랍게도 그것을 확인했지만 그가 바로 여기 있다는 반전을 덧붙였다. 항상 무심한 카니시는 그녀에게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았어야 해요. 프리밀라는 카니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카니시는 어색해하지만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프리밀라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같은 침대를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카니시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 같은 나이 많은 남자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다음날 아침 프리밀라가 마을로 돌아간 후 카니시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습니다. 갑옷을 입은 남자가 폴에게 도착하는데 그 남자는 이전에 그에게서 검을 산 남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폴은 그가 이상한 남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숲으로 들어가 카니시의 특이한 물건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카니시는 그것들이 모두 마법과 관련이 있다고 얼버무립니다. 폴은 그가 마법사냐고 묻고 카니시는 그 비밀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폴이의 침묵을 보장하기 위해 카니시는 그에게 한 무더기의 강철을 줍니다. 더 이상 재고가 없으니 그는 폴에게 그 강철을 대장장이에게 가져가 칼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폴은 그 호의에 감사하며 고마움의 표시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기로 합니다. 폴은 제국에 마법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주문을 가진 마법사라고 합니다. 그 주문은 마요네즈 머시기라고 불리는 노란색에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듭니다. 폴이 마요네즈라고 이름을 확인하자 카니시는 얼어붙었다. 카니시는 깜짝 놀랐지만 폴의 말을 계속 들었다. 폴은 같은 마법사가 마요네즈를 사용해서 위험한 용을 물리쳤다고 밝혔다. 카니시는 믿을 수 없었다. 마요네즈로 용을 물리치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옛 세계 출신 어떤 사람이 제국에 환생해서
이렇게 기이한 일을 해냈는지 궁금해했다. 프리뮬라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고 카니 씨는 머시멜로 거래 회사에 대상이 며칠 안에 마을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중에 프리뮬라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지만 그러기 전에 그는 마을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알아채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상단이 공격을 받았고 프리뮬라가 납치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나가는 모험가들에게 딸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말로우를 봅니다. 하지만 샤가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길드와 기사단조차도 그를 거절하고 대원을 모으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니 씨는 말로우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를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군중들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5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린 산적 두목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거기에 서서 말로가 계속 울고 애원하는 동안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딸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며 말이죠. 한편 다른 곳에서는 프리뮬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녀는 산적들을 노려보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 작정인지 묻습니다. 샤가가 다가와서 비웃으며 그녀에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라도 그녀의 몸에 정신을 잃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어떤 호색한 귀족이 그녀를 원하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말로는 이제 무릎을 꿇고 카니 씨에게 개입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카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되찾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모한 짓을 한다는 걸 알아요. 도적단 전체를 상대할 만한 경험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인생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순간이 있죠. 하지만 인생에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는 말로에게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주저없이 돈을 건넵니다. 한편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고양이족 몇몇이 밀리를 추적하기 위해 슬며시 사라집니다. 말로는 카니 씨에게 도적들의 근거지가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40리그 떨어진 산중턱의 옛 성터에 있다고 말합니다. 카니 씨는 여기서 50km나 떨어져 있다면 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트럭을 사기로 합니다.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환 마법을 쓸 테니 뒤로 물러서라고 합니다. 소환 마법을 쓰겠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서자 트럭을 삽니다. 트럭 위에 올라타서는 모두에게 이것이 자신의 말을 따르는 금속 마차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임무에 함께할 사람이 있는지 모두에게 묻습니다. 무기를 제공하고 사가의 높은 현상금을 미끼로 삼아 유혹하며 좋은 계획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에게 맞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0명의 산적들과 밥캣이 그의 트럭에 올라탑니다. 카니 씨는 밥캣이 자신과 함께 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고마워합니다. 바로 그때 고양이족들이 도착하고 제때 도착해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임무에 동행하겠다고 말하고 카니 씨는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카니 씨는 그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고양이족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도끼와 긴 마체테를 주고 마일리에게는 활을 줍니다. 바로 그때 폴이 나타나 동행을 제안하고 카니 씨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폴은 자신의 검을 가지러 갔다고 설명합니다. 분위기를 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는 칼을 보여주고 카니 씨는 주고무가 자신이 준 강철로 이 칼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폴은 샤가와 그의 패거리를 사냥하는 것이 그의 늑대 송곳니에게 좋은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늙은 마법사도 함께 가기로 합니다. 카니 씨는 그에게 이것은 노인을 위한 임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자신이 예전에 모험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화염구를 발사하며 전투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카니 씨가 사용하는 마법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니 씨는 그를 데려가기로 하고 아나마도 참전하고 싶어 합니다. 카니 씨는 그들이 싸우러 가는 것이지 상품을 팔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녀는 싸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고집하니 데려가기로 하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함께 가고 싶은지 묻지만 그들은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로 그때 말로가 나타나 카니 씨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카니 씨는 고개를 저으며 먼저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리뮬라가 무사히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로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후 카니 씨는 길드로 가서 은화 한 잎을 내밀고 등록을 합니다. 샤가를 처치하겠다는 공식 요청을 제출합니다. 그러자 그의 일행이 출발하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말로의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물며 아마추어들이 샤가를 처치할 리가 없다고요. 카니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을 떠납니다. 한편 산적 아지트에서는 아네모네가 프리뮬라에게 점심으로 빵을 건넵니다. 하지만 프리뮬라는 아네모네도 배가 고픈 것을 알아채고 대신 먹으라고 합니다. 빵을 먹으면서 프리뮬라는 자신도 인질인지 묻습니다. 걱정 말라고 함께 탈출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아네모네가 어떻게 된 건지 묻자 프리뮬라가 누가 그들을 찾아올 거라고 말한다. 아네모네는 고개를 기울이며 신에 대해 말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 순수한 표정을 보며 프리뮬라는 고개를 끄덕인다. 카니 씨와 그의 부하들은 계속 전진하고 저녁이 되어 캠프를 설치하고 음식을 먹는다. 나중에 카니 씨는 산적들을 공격할 계획을 설명한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나마는 자신이 그들을 늦출 뿐이라며 뒤에 남겠다고 나선다. 그 후 마일리는 정찰을 위해 앞으로 나선다. 카니 씨는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무정의를 건네준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카니 씨는 씩 웃으며 그것이 마법의 물건으로 먼 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늙은 마법사는 중얼거리며 심지어 제국에도 이런 기술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카니 씨는 낄낄거리며 아무것도 못 본 척하라고 말합니다. 마일리가 이미 앞서 나갔으니 카니 씨는 이제 움직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아나마에게 하루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모험가 길드로 가서 산적 소탕 임무가 실패했다고 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카니 씨와 그의 부하들은 밤속으로 나아갔다. 잠시 후 그들은 산적들의 캠프에 도착했고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마일리는 살금살금 다가가 주변을 살핀 후 감시탑에 경비병이 있고 안에 있는 자들은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카니 씨에게 알렸다. 경비병들이 있고 안에 있는 자들은 술에 취해 정신을 놓고 있다고. 카니 씨는 이것이 움직일 적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에 진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양이족 중 한 명이 그에게 견과류처럼 생긴 것을 건네주며 먹으라고 했다. 그는 그것을 입에 넣었지만 너무 늦게 약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머리는 어지러워졌고 온몸이 저릿저릿했다. 그리고 그는 훨씬 가벼워졌고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훨씬 피바다에 뛰어들려는 사람치고는 너무 여유롭네. 그는 트럭에 올라타더니 마일리에게 경비병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한다. 탑 위에 경비병들이 다가오는 트럭을 발견하고 무슨 짐승인가 하고 판단하려 하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마일리가 둘 다 제압하고 트럭으로 돌아와 앉자 늙은 마법사가 메구밍해 필살기인 폭발 마법을 날려 성문을 날려버린다. 그 소리에 진영 전체가 비상이 걸리고 산적들이 안으로 몰려든다. 카니 씨는 늙은이에게 또 한 번의 공격을 부탁하지만 그는 기력이 다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처할 수 없다. 일행은 트럭에서 뛰어내려 본격적으로 싸움에 돌입한다. 고양이족들은 산적들을 하나씩 베어넘기며 활약한다. 기사는 새검을 시험하며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베어넘깁니다. 한 도적이 카니 씨를 공격하려 하지만 살쾡이가 뛰어들고 마일리는 그가 덤빌 기회도 없이 그 남자에게 총알을 박아넣습니다. 소음에 나머지 도적들이 나타나고 바로 그때 카니 씨가 굴착기를 꺼냅니다. 그는 속도를 높여 그들에게 돌진하고 맞지 않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집니다. 모두가 열심히 싸우고 있고 이 도적들은 이류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카니 씨 일행에게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합니다. 도적들이 허둥지둥하는 동안 카니 씨는 시작합니다. 그들을 몰아붙이며 프리밀라가 어디 있는지 추궁한다. 그는 굴착기를 구석으로 몰고 가다가 지하 감옥을 발견한다. 안에서 그는 아네모네와 다른 여러 포로들을 발견한다. 아네모네는 가니시를 한번 보면 대대양 가니시를 한번 보고는 그가 어떤 최고 존재인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가니시는 주변을 살피지만 프리뮬라를 보지 못한다. 그때 샤가가 프리뮬라를 인질로 잡고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가니시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하지만 샤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이 소녀를 구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가니시의 조종 능력을 알아차린다. 괴물들을 보고 이게 보통 승무원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카니시는 프리뮬라를 놓으라고 하지만 샤가는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무기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면 프리뮬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시하자 샤가는 프리밀라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자기 맘대로 했을 거라고 중얼거립니다. 카니시는 조용히 레이저 사이트를 재빨리 사서 마일리에게 기울며 자기가 샤가의 눈을 레이저로 가리면 바로 쏘라고 합니다. 마일리는 재빨리 이해합니다. 카니시는 레이저를 켜서 샤가의 눈을 직접 겨눕니다. 샤가는 움찔하며 프리밀라를 놓고 마일리는 그에게 총을 쏩니다. 프리밀라 시간 낭비하지 마. 그녀는 카니시에게 곧장 달려가지만 샤가는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아. 그가 다시 잡기 전에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메일리 앞으로 내던져. 그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말해. 그리고는 그를 완전히 제압해. 프리밀라는 카니시의 품에 안겨 단단히 매달려. 아까 그 약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잠시 그의 정신은 이 장면의 등급을 바꿀 만한 곳으로 헤매기 시작해. 하지만 순수한 의지든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든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간단한 포옹만으로 충분하다고 둘러댑니다. 싸움이 끝나자 고양이족 중 한 명이 아나마에게 돌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립니다. 성 안에서 구출된 소녀들은 마침내 목욕을 합니다. 카니시는 굴착기를 치우면서 새 옷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프리밀레에게 아네모네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위를 건네주며 아네모네의 머리를 잘라주라고 말합니다. 프리밀라는 가위를 집어들고 상인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녀는 가니시에게 수건을 떨어뜨리면서 회사에 그것들을 팔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그녀를 나무라자 그녀는 금세 얼굴이 빨개집니다. 목욕이 끝나고 아네모네는 깨끗하게 씻고 상쾌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가니시는 자신을 소개한 후 그녀의 이름을 묻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곧 진실이 밝혀지는데 음탕한 귀족이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아네모네는 기사에게 편지를 건네주고 늙은 마법사는 모든 조각을 맞춥니다. 길드와 기사들은 귀족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기에 움직임이 늦었습니다. 가니시는 아네모네가 정보를 밝혀낸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합니다. 얼마 후 아나마가 성으로 다가옵니다. 모두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감에 휩싸이지만 구조된 사람들 사이에 어린아이에게 시선이 멈춥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멈춰서서 그 아이가 자신이 살아있었다면 갖게 되었을 아이와 같은 나이라고 말합니다. 카니시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아이가 있었지만 역병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날 밤 모두 잠자리에 듭니다. 카니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일 달리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전에는 시체 처리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잠이 그를 덮칩니다. 잠이 그를 덮칩니다. 카니시로 화면이 바뀌고 촬영팀이 마을로 돌아옵니다. 말로와 그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럭을 타고 나타납니다. 말로우가 딸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는 이미 그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그들은 포옹합니다. 말로우는 딸의 블라우스를 힐끗 보는데 평소보다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카니시가 그것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알립니다. 말로의 머릿속은 사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 물건이 미친 듯이 빨리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니시는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말로는 이익에 집중합니다. 말로는 카니시에게 딸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한 후 자신의 아이템 박스에 돈을 보관해 두었는지 묻습니다. 카니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되돌아가 이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고양이족은 카니시에게 산적들의 머리를 그의 아이템 박스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산적들을 제거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현상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상부에서 그들의 얼굴을 봐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마일리는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썩기 시작해서 갖고 다니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카니시의 아이템 박스가 있으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카니시는 한숨을 쉬며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세계니까요. 그런 다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아이템 박스에 넣습니다. 거기다가 산적들이 훔쳐간 모든 걸 챙겼어요. 모두 아이템 박스에 넣어놓죠. 금화 100개 정도의 여러 개의 양탄자 도자기 보석칼, 그리고 다른 귀중품들까지. 그러다 여자아이들이 생각나서 결국 데리고 왔어요. 은신처를 떠나기 전에 집에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죠. 몇몇 아이들은 고향에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를 제시했죠. 자기랑 대리하러 가자고 했고 아이들은 즉시 동의했어요. 카니 씨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확실히 해주면서 물었어요. 돌아갈지 앞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델리아는 큰 도시이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프리뮬라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말로 무역 회사가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이죠. 카니 씨는 아네모네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유럽 마을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뮬라가 거리가 800km나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카니 씨는 자신이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나마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서 그녀를 팔았을지도 몰라요. 카니 씨는 델리아로 같이 갈 건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선택이었죠. 후에 그들은 델리아를 향해 계속 이동하며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여자들을 내려주었어요. 여정은 며칠 걸렸지만 마침내 도착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고양이족들은 모험가 길드에 있었고 접수원에게 샤가의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얼어붙었고 눈이 충격으로 커져놓졌어요. 다른 남성 접수원이 다가와 자세한 내용을 물었고 몇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양이족들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려고 했지만 숫자 계산은 그들의 강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카니 씨가 5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길드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숫자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이족들은 모두 확인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니 씨는 그들이 확인하는 동안 편하게 기대 앉았습니다. 늙은 마법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카니 씨의 마법은 정말 대단했고 그의 아이템 박스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물건이 들어있었죠.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몰래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어요. 카니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늙은 마법사는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카니 씨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꼬이면 마을을 떠날 거라고요. 그러자 폴은 자신이 현지 영주인 아스클레피우스 백작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씨는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폴은 귀족들이 이 모든 혼란에 휘말려 있다고 보고하려던 참이었지만 곧바로 떠나면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카니 씨는 나중에 길드가 밤이 될 때까지 머리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상금은 총 800골드였습니다. 하나만은 보상금의 어떤 목도 거절했고 자신은 그것을 얻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카니 씨에게 아네모네를 돌봐도 되는지 물었고 자신의 아이처럼 돌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카니 씨는 그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고 길드를 나와 계속 걸었다. 거리에서 카니 씨는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로 샤가와 그의 패거리가 제압된 것에 열광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나가자 아네모네가 바로 뒤를 따랐다. 한편 길드 안에서는 하나마가 그들 둘을 위해 물을 떠왔다. 하지만 고개를 들자 아네모네는 없었다. 이미 도시문이 닫힌 상황에서 카니 씨는 그날 밤 마을에서 묵기로 했다. 그는 아젤리아 여관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음유 시인이 그들의 일행과 샤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젤리아는 그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고 바로 그가 산적대를 소탕했다는 게 사실인지 물었다. 카니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이미 그의 상금을 노리고 있을 거라고 농담했다. 아젤리아는 가까이 다가와 그가 했다는 약속을 언급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자신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카니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녀가 자신이 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재빨리 그 말을 부인하며 자신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방이 비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짜 울먹이는 이야기를 지어내며 상처 입고 그녀가 그저 한순간에 불꽃이었는지 묻고 있었어요. 카니 씨는 그녀의 쇼를 무시하고 방으로 향했고 그의 이름이 귀족들 사이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의 이름이 귀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늦게 카니 씨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젤리아가 몰래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옷을 벗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네모네가 들어왔고 둘 다 굳어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카니 씨는 아네모네가 결국 계속 남아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를 아나마의 가게로 데려가 그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나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는 그날의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무기 가게였고 그는 산적들로부터 얻은 무기를 팔았습니다. 32골드를 벌었습니다. 그런 다음 말로우 무역회사에 갔습니다. 꽃병과 다른 귀중품들을 팔아 35골드를 벌었습니다. 그 후 그는 낡은 마법사 가게에 가구를 맡겼고 거래로 22골드를 더 벌었습니다. 결국 총 16골드를 벌었습니다. 7명이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각자 12개씩 가졌죠. 카니 씨는 아나마와 남아있던 다른 여자들에게 옷을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나마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아네모네가 무사해서 안심했습니다. 안에서 아나마는 아네모네가 카니 씨와 계속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네모네를 데려가 사업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아네모네는 거절했습니다. 카니 씨는 그녀에게 확실한지 물었고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카니 씨는 그녀에게 확신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나마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후 카니 씨는 아나마를 마을로 돌아가는 마차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핵심을 물었어요. 아네모네가 왜 남고 싶어 하는지. 아네모네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배불리 먹여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자 아네모네는 함께 목욕을 하자고 고집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자자고 했고 그렇게 되었어요. 한편 밖에서는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들이 카니 씨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전혀 몰랐어요. 그가 알고 있던 건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 악몽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2주가 지나고 폴은 샤가를 처치한 공로로 남작으로 승진했어요. 작은 영지를 받았고 이미 이주민과 아내를 찾고 있었죠. 동시에 어떤 귀족이 자기를 박탈당했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카니 씨는 결국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프리뮬라를 납치하려고 산적들을 고용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들은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네모네는 그것을 드라신이라고 불렀어요. 카니 씨는 말로와 프리뮬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웃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사업 수완이 뛰어났죠. 샤가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그들은 그를 불러 금화 5개를 건네주며 드라신 권리를 사기 전에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은 것을 사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 씨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두리번거렸지만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길드는 마침내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상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니 씨는 자신의 몫을 가져가고 계획을 위해 말로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출한 여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카니 씨는 다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를 알아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아네모네의 손을 잡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무리가 그의 뒤를 바싹 쫓아왔고 골목길로 들어가며 상자들을 몇 개 넘어뜨려 그들을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따돌리기 전에 마차가 그를 가로막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타라고 했고 상사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단 따라갔지만 안에 들어가자마자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현장에서 폭죽을 터뜨려 마차 안으로 던지고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도 던졌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그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마차 아래에서 빠져나와 그는 도망쳤다. 그들이 계속 쫓아오자 그는 석궁을 집어들고 들어올려 그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해 이미의 스톰도 덤비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때 말로가 나타나 혼란의 꼬리 부분을 목격했다. 그는 그들 옆에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케니 씨와 아네모네는 주저없이 그의 마차에 올라타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말로는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쉽게 사건을 추리해냈다. 반왕당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케니 씨에게 지역 영주를 만나보라고 했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이다. 케니 씨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주가 공짜로 도와줄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세금 징수가 다가오고 있었고 어쩔 수는 없었다. 케니시는 마을 외곽에서 내려졌다. 한편 말로의 집에서는 말로가 딸에게 케니시를 전에 만났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가족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영주는 그들이 고안한 들의 문양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 문양에서 가문의 이름을 따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프리뮬라 리들의 문양이라고 불립니다. 말로우는 뒤로 기대앉으며 회사 전체가 케니시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에게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다음날 프리뮬라가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예전에 케니시를 작은 가판대를 운영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녀는 그가 날카롭고 유쾌하며 가진 모든 것이 탄탄했죠. 그와 거래하면 큰 이익이 생겼고 그녀는 그걸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끌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자 그는 자신을 신경 쓴다는 걸 알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녀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와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그의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집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편 케니씨는 도시를 벗어나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파유를 만났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차를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유는 케니씨가 상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에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케니씨의 자전거가 유명한 드레이 사인인지 묻기도 했죠. 케니씨는 씩 웃으며 자신을 위해 특별 제작된 맞춤 모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파유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요. 케니씨는 아이템 박스에 모든 것을 챙겨 넣고 옛집을 떠나던 일을 떠올렸어요.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프라밀라를 구한 후에는 일들이 마치 운명처럼 흘러가는구나 싶었어요. 그가 떠나려는 순간 밥캣이 나타났어요. 케니씨는 그것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잘 살라고 했다. 하지만 작은 것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그를 따라다니며 남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현실로 돌아온 케니씨는 마침내 파유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파유는 함께 있는 두 사람을 흘끗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케니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가족입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났고 파유는 케니씨가 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무사히 여행하기를 빌었다. 장면은 강가에서 낚시하는 케니씨로 바뀐다. 자신이 잡은 생선을 요리하며 그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거죠. 지금은 델리아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으며 에스트랑키아라는 마을까지 6km 남았습니다. 그는 아네모네와 스라소니에게 생선 수프를 대접하며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천천히 살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느리게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아네모네가 자신에게 12살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나이에 비해 너무 작아 보여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가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네모네는 마법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신이 납니다. 그녀에게 그렇다고 말하며 함께 해주지만 속으로는 정말 정착할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캠핑 중인 강이 호수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호수로 가서 캠프를 차릴 좋은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동료들과 자전거를 타고 호수로 가서 캠프를 차릴 좋은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고는 케니씨는 마법을 외우는 척하며 작은 쇼를 합니다. 자신의 집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척하며 아네모네에게 진짜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 그의 집은 계획대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후 그가 보브캣 이름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던져본 후 마침내 벨벳의 준말인 벨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요. 나중에 그가 아네모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고 이미 잘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수학으로 넘어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아네모네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네모네가 수학 문제를 풀며 어려움을 겪자 케니씨는 대체 연료를 찾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등유는 너무 비싸고 그는 전에 사용한 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디젤에 대한 것을 본 기억이 나요.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고 그 주제를 파고들 책을 몇 권 집어들어요. 아네모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자 그가 책을 넘기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책을 읽고 있다고 말하고 아네모네도 같이 읽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가 책이 아네모네가 모르는 언어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전히 배우고 싶다고 주장한다. 케니시는 아네모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다음 날 그가 태양열 패널 주변에 위장막을 설치하는 모습이 보인다. 일을 하던 중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마일리가 갑자기 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 때까지 그는 싸움 준비를 한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는 것에 기뻐하며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해 그를 나무란다. 그녀는 그의 냄새를 따라 이곳까지 오느라 애썼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네모네를 만납니다. 아네모네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고 케니시는 마일리가 이제부터 함께 지낸다고 알려줍니다. 잠시 후 그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케니시는 자신이 떠난 후 달리아가 변함없었는지 묻습니다. 마일리는 자신이 마을에 있었을 때 노르스폴이 프리밀라에게 청혼했다고 말합니다. 케니시는 그녀가 또래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고 점심 식사 후 그들은 모두 목욕을 합니다. 몸을 말리고 나서 그림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일리는 그림 덕분에 자신도 이해할 수 있다며 말하고 케니시는 이것이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세계의 동화를 바탕으로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소녀들에게 현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소녀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나열하고 그중 숲의 요정이 케니시의 관심을 끕니다. 아네모네는 그 이야기가 숲속 깊이 사는 요정이 인간 왕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되어 있고 요정과 인간 모두 그들의 결합에 반대합니다. 요정은 거의 죽을 뻔하지만 요정들의 도움으로 둘은 요정들의 땅에서 무사히 도망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자 케니시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책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쇄기 세트를 이용해 책을 인쇄하자 두 소녀는 깜짝 놀랍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기계를 이용해 책을 재본하고 각 소녀에게 책 한 권씩 건네주자 두 소녀는 모두 행복해합니다. 바로 그때 배 한 척이 그들의 집으로 다가옵니다. 케니시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하고 마일리에게 상황이 나빠지면 아네모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마일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네모네를 데리고 가고 케니시는 석궁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무기를 내리라고 말하며 호수 건너편 마을 산탄카 주민님을 밝힙니다. 산탄카는 호수 건너편 마을입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케니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법을 어긴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런 법은 없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들은 그저 쓸모없는 산적들이 그 지역에 캠프를 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케니시는 자신이 그저 상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의 무기를 보고 그가 상인치고는 무장이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전 도시에서 도망쳐야 했고 그래서 어떤 일에도 대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살쾡이가 다가와서 그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야수인들은 케니시가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배에 탄 남자가 자신을 크루탄이라고 소개하고 야수인은 자신의 이름이 냐냐스라고 말합니다. 케니시도 자신을 소개하고 크루탄은 자신이 에스트랑키아 정부에서 일했었다고 밝힙니다. 냐냐스는 케니시의 집을 둘러보며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여기서 의심스러운 점은 없다고 말합니다. 크루탄은 그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다 케니시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을 발견합니다. 그가 만들어서 딸에게 사주기로 한다. 그들이 떠난 후 케니시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 후에 그는 숲에서 약초를 채취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 마일리가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아네모네가 없으니 우리 둘이 하자고 놀린다. 케니시는 주저하지만 그녀가 그를 끌어들이고 결국 그들은 관계를 맺는다. 얼마 후 케니시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뛰쳐나와 강에 뛰어든다. 그는 시원하게 식히며 거기서 얼마나 더웠는지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가 경유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그 과정에 위험한 독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일을 마치고 나니 아네모네가 엄청 화가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디젤 만드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아내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화를 풀어주려고 새 그림책을 만들어 볼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여전히 삐져서 아무 말도 없었고 그는 에스트랑키아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바로 그때 마일리가 같이 가겠다고 했고 아네모네는 마침내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들은 마일리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으니 그녀를 따라 도시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요. 가까워지자 캐니시는 나머지 길은 걸어가기로 한다.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그 망할 모험가 길드니까. 캐니시는 접수원에게 다가가 이 지부에 등록하고 싶다고 말한다.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와 마일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길드 아이디를 제출한다. 접수원은 잠시 그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가 얼굴을 붉히며 나와 캐니시가 달리아에서 샤가를 이긴 사람이 맞냐고 묻는다. 그는 개인정보를 퍼뜨리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는 개인정보를 퍼뜨리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한편 캐니시의 눈은 여름 수박에 고정되어 있고 한입 베어 물고 싶어 한다. 접수원은 조용히 하겠다고 동의하고 등록이 끝났다고 알려주며 은화 하나씩 받습니다. 밖에서 간식을 먹는 동안 캐니시는 수상한 사람들이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크루통이 딸과 함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캐니시는 개입하지 않고 마을을 계속 탐험하기로 합니다. 둘러보다가 눈송이 도구점이라는 가게를 발견합니다. 마일리가 그 가게가 할머니 마법사가 운영한다고 말하자 캐니시는 들러보기로 합니다. 안에서 캐니시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그 용도가 궁금해집니다.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한 하나는 할머니 마법사가 그 용도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장치에 물과 포도주를 붓고 둘 다 따로 나오게 합니다. 캐니시는 그 장치가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강한 화학약품 없이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가격을 묻습니다. 그녀는 5개의 금화라고 말하고 그는 즉시 그것을 삽니다. 그러자 아네모네가 그리모어를 가져와 할머니에게 그것을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캐니시는 그리모어를 보자 매우 흥분합니다. 그는 그리모어를 읽는 것만으로 누구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늙은 마법사는 그럴 수는 있지만 마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궁금해진 캐니시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고 가격을 묻습니다. 10개의 금화를 지불하고 그는 그것을 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에게 바로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는 모든 마법서를 기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니아냐의 가게를 지나칠 때 돌아가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서둘러 빨리 떠났고 그래서 캐니시는 일이 꼬이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비명이 거리를 가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크루통과 그의 어린 딸이 구석에 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 본 것과 같은 수상한 남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캐니시는 무시하려 하지만 아네모네가 순수하게 도와주지 않을 거냐고 묻자 거절할 수 없다. 그는 마일리에게 아네모네를 지켜보라고 하고 얼굴을 가릴 마스크를 쓴 후 깡패들과 맞서기 위해 나선다.